올드모드. 안녕하세요, 올드모트 정한섭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만 해드려야 하는데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 고민하다 한 번은 이야기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엔진 이야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 피스톤의 왕복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퀴까지 전달되는지 궁금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엔진의 왕복 운동 에너지는 크랭크 샤프트라는 부품을 통해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끝!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겠죠?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운전석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위쪽에는 우리가 소위 핸들이라고 부르는 스티어링 휠이 있고, 아래쪽에는 두 개의 페달이 있죠. 수동이라면 클러치 페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 스티어링 휠은 앞바퀴를 좌우로 틀어 조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리는 락 기어가 돌아가면 피니언 기어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타이로드를 통해 연결된 바퀴가 조향되는 것인데요. 소위 파워핸들이라고 불리우는 스티어링 휠에는 유압을 통해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스티어링 휠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최근에는 MDPS라고 해서 아예 전자식으로 모터를 돌려 매우 적은 힘으로도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값을 활용해 자동으로 조작하여 주차를 해주거나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발이 위치한 곳에는 총 3개의 페달이 있는데요. 가장 좌측에 있는 페달은 클러치 페달로 엔진과 미션을 떼었다 붙였다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토미션 차량이라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찾아보기 드문 페달이죠. 그 다음은 브레이크 페달인데, 이 페달을 밟는 깊이에 따라 브레이크 오일이 캘리퍼에 전달되면서 바퀴에 고정되어 있는 디스크를 마찰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때만 유압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졌을 땐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며 제동 성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측에 있는 페달은 엔진으로 들어갈 공기의 양을 결정해주는 엑셀레이터 페달입니다.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게 되면 밟는 깊이만큼 나비 모양으로 생긴 스로틀 밸브가 열리며 공기의 양을 결정짓게 되는데, 이 공기의 양에 따라 연료 분사량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는 엔진으로 들어갈 공기의 양만 결정해주는 것이죠. 최근 자동차들은 이마저도 전자식으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운전자가 페달을 밟게 되면 그 각도를 계산해 공기의 양을 결정하고, 터보 엔진의 경우 터보차저의 작동 시점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연비나 효율 면에서는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정확하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적어질수록 급발진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기계는 오류를 발생할 수 있죠. 엔진의 피스톤은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커넥팅 로드는 이런 식으로 유격이 있게 피스톤과 연결되어 있고, 끝단에는 디귿자로 생긴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되어 결국엔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 때 1rpm인 거고요. 보통 아이들 상태, 그러니까 공회전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600에서 800rpm, 그러니까 1분에 600에서 800바퀴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전 운동 에너지는 클러치를 통해 트랜스미션, 즉 기어라고 불리우는 변속기에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이 안 된 상태를 중립, 오토미션 차량에서는 N에 위치시킨 것을 말하겠죠. 수동 미션의 클러치는 엔진과 미션이 붙느냐 안 붙느냐만 정하는데, 오토미션은 부드러운 주행을 위해 토크 컨버터라는 녀석이 클러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소위 반클러치라고 하는 걸 이 녀석이 수행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왼쪽 발목이 끊어지는 고통 없이도 부드러운 기어 연속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미션 안에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톱니가 크면 좀 더 적은 힘으로도 바퀴를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엔진이 빨리 돌아도 그 회전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어가 점점 작아지는데, 이 기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변속 충격이 작아지고 RPM이 오르내리는 폭도 줄어듭니다. 수동 미션의 경우 거의 5개의 기어를 많이 사용하고, 많은 경우 6개가 달린 것도 있는데요.
오토미션은 초기에 4단을 사용하다 그 수가 점차 늘어나더니 이제는 10단까지 넣은 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단이건 10단이건 최고 단수의 기어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속 충격과 RPM이 오르내리는 정도가 적어지는 정도죠. RPM이 오르내리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최대 토크에서 기어가 변경되더라도 토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절약됩니다. 그런데 혹시 CVT라고 들어보셨나요? CVT는 무단 변속기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녀석은 기어들이 있기는 한데 엔진과 미션을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엔진과 미션 양쪽을 풀리 형태의 벨트로 연결해 크기를 변동시키는 방법으로 변속하기 때문에 마치 기어가 없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 기어 충격 없이 매우 부드럽게 가속되며 연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죠. 하지만 엔진 힘이 강할 경우 즉답이 어려워 엔진이 작은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CVT 미션을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나이였을 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1980년대에 어떤 한국인이 무단 변속기를 발명해서 특허를 내놓고 그 기술을 팔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 방문한 곳은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기어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순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결같이 기어에 기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였는데 이 도요타 자동차의 반응은 달랐다고 합니다. 도요타에서는 CVT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져 바로 특허권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다 자라서 인터넷이라는 게 흔해졌을 때쯤 궁금해서 찾아봐도 그런 얘기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VT 미션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도요타 자동차에 로열티를 줘야 했습니다. 미션 얘기하다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렸는데요. 이렇게 미션으로 전달된 힘은 차동 기어, 영어로는 디퍼런셜 기어를 통해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부품으로 동력이 전달되고 마침내 양쪽 바퀴가 굴러가게 됩니다. 뒷바퀴가 굴러가는 후륜의 경우 미션과 차동 기어 사이에 프로펠러 샤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우라고 불렀던 부품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 네 바퀴가 모두 굴러가는 사륜의 경우 미션과 프로펠러 샤프트 사이에 차동 기어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참 간단하죠? 어떻게 얘기하든 재미없을 얘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뜯어보니 별거 아니죠? 하지만 자동차에는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화학, 물리학, 전자공학 등 다양한 과학 이론이 집약된 집약체입니다. 네, 아직도 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아직 저의 은인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은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은인이 되어주시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모드